지난 시간에 이제 그래프 관련된 용어들, 그리고 그래프를 관련된 문제를 풀 때 먼저 그래프를 컴퓨터로 표현해야 되는데, 컴퓨터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 인접 행렬, 인접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프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그래프 탐색, BFS, DFS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BFS, DFS를 설명하기 전에 일반적인 그래프 탐색을 살펴보고 거기로부터 왜 BFS, DFS가 나오게 됐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프와 출발 노드 S가 주어집니다. 출발 노드 S. 뭐 방향 그런 거 상관없어요. 가중치 뭐 상관없고 그래프가 주어지고 출발 노드 S가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S에서 출발해서 도달 가능한 모든 노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노드에서 도달할 수 있는 모든 노드를 찾아주는 게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이제 출발 노드는 주어진 거죠. 출발 노드. 그러면 그 출발 노드를 이제 S라고 놓고, 나머지 이제 전체 노드가 뭐 N개다 이런 건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노드들은 아직 방문을 못했다라고 표시해 놓는 거예요. 보통 비지티드 배열 같은 걸 만들어서 쓰겠죠. 그게 불리언 배열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불리언 배열을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반복문을 통해서 도달 가능한 모든 노드를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냐면 간선을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간선을 선택하냐면 내가 이미 방문한 노드가 있을 거고요. 방문하지 않은 노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로 건너가는 간선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걔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확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는 간선이 없어지면 여기 있는 애들은 이 S에서는 어떻게 돼? 도달할 수 없는 노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찾을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을 구체화하고자 하면 어떤 부분이 구체화돼야 되냐면 요 부분이죠. 요 간선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이냐. 그게 이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뭐 똑같은 거고 요 부분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 요 에지를 어떻게 선택하는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 우선 이 알고리즘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이제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항상 증명 보면 말장난 같은데 출발 노드가 S일 때 알고리즘에 종료되어 V가 답에 포함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S에서 V까지 경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S에서 V까지 경로가 있으면 V는 답에 포함될 거고 V가 답에 포함되어 있으면 V까지의 경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거를 증명하려면 원래 필요 충분 조건은 이렇게 다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V가 포함되면 S에서 V까지 경로가 있다는 거는 뭐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로를 따라서 갔거든요. 간선을 따라서 경로가 있을 때 이렇게 언익스플로에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만족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S에서 V까지 경로가 있는데 V가 최종적으로 포함이 돼야 되는데 포함이 안 됐다. 포함이 안 됐다. 그러면 얘가 포함이 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면은 경로가 있는데 포함이 안 됐다고 놓고 그게 모순이라는 걸 이제 설명해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포함된 집합 2가 있고 V가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V는 이 집합이 아닌 이 바에
걔 뺀 나머지 애들에 속하겠죠. 근데 이 가정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왜? S에서 V까지 경로가 존재하면은 E에서 E'을 가는 간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경로가 있는데 왜 없어?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장난 같은 거고. 어쨌든 이 알고리즘을 구현하면은 그래프 탐색은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그래프 탐색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요 부분이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간선을, 이 여러 개가 간선이 있을 때 어떤 애를 선택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거고요. 뭐 어떤 것을 선택하든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되는 거죠. 아무거나, 실제로는. 그래서 이 중요한 게, 출발 노드에서 진출 간선에 의해 연결된, 그러니까 얘네들을 중에 선택을 하려면 얘네들의 목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록. 얘네들의 목록이 있어야 그 목록에서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니까 그 목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노드에서 진출 간선에 의해 연결된 모든 노드를 저장해 가지고 하나씩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S가 있으면 이 S에서 연결되는 노드들이 있을 거죠. 그 노드들까지의 간선들이 있으니까 그 노드들의 정보를 유지해야 되겠고, 그 정보를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출발 노드에서 진출 간선에 의해 연결된 모든 노드를 저장해서 처리해야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얘를 어디다 저장할 건가? 뭐 리스트에 저장할 수도 있고, 큐에 저장할 수도 있고, 스택에 저장할 수도 있고, 우선순위 큐에 저장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어떤 애를 선택해야 되는지 더 유리한 건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 큐를 쓸 일은 없죠. 그러면 그냥 무조건 넣고 빼면 돼. 근데 넣고 빼는 거를 효과적으로 해주는 게 우리 자료 구조 중에 뭐가 있어요? 큐와 스택이죠. 그럼 큐와 스택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를 쓰게 되면은 BFS가 되는 거고, 스택을 쓰게 되면 DFS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BFS, DFS가 뭔가 특별한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료 구조에다가 이 노드들을 넣어야 되겠고, 그 자료 구조를 어떤 자료 구조에 넣을까 생각해 봤더니 큐와 스택이 적절해. 넣고 빼기만 하면 되니까, 넣고 아무거나 빼서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큐와 스택은 둘 다 푸시와 팝이 O1이잖아요. 근데 하나는 P4 방식으로 빼는 거고, 다른 하나는 리포 방식으로 빼는 거니까 순서가 달라질 뿐, 뭐 비용의 차이는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등장한 게 BFS, DFS가 됩니다. 그래서 BFS는 Q를 사용하는 거고, DFS는 스택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Q에다 넣고 처리를 해봤더니, 먼저 방문하는, 어떤 애들을 먼저 방문하게 되냐면 출발 노드하고 가까운 애들부터 방문하게 돼요. 왜냐하면 먼저 집어넣은 애를 먼저 처리하잖아요. FIFO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Q에다가 정보를 넣었더니 우리가 처리하는 순서가 출발 노드와 가까운 애부터 차례대로 처리하게 되는 거고, 스택은 마지막에 넣은 걸 빼서 또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자꾸 멀어져 가는 거지. 빼낼수록 멀어져 가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스택은. 그래서 DFS는 계속 갈 때까지 가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 BFS는 가까운 애들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방문해 가는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자료 구조를 그렇게 썼더니 그런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차이는 없고, 내부적으로 쓰는 자료 구조에 의해서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래프에서 탐색이 필요할 때 BFS를 쓸 수도 있고 DFS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둘 다 쓸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걸 주로 우리가 보통 선택을 하냐면 BFS 선택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BFS로도 해결할 수도 있고 DFS로도 해결할 수 있으면 BFS로 해결합니다. BFS로. 그리고 이제 방향 그래프가 돼버리면 방향 그래프에서는 그 방향에 따라서 쭉 가고 싶은 거예요. 방향 따라서 가고 싶으면은 그거는 BFS가 아니라, 왜냐면 BFS는 방향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까운 애들만 먼저 가거든요. 또 그 다음에 가까운 애들. 그러니까 이 흐름이 방향 그래프하고는 또 잘 안 맞아요. 방향 그래프는 보통 출발 노드에서 쭉 가는, 이렇게 가는 게 필요할 수 있고, 그래서 주로 또 방향 그래프에서는 BFS 쓸 수도 있는데, 대부분 또 DFS를 방향 그래프에서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가능하면 BFS를 많이 사용하고요. DFS는 스택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반복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재기 함수로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택을 별도 만들지 않고 리커시하게 짜가지고 구현이 할 수가 있습니다. BFS는 그게 안 되지만 스택은 스택 자체가 리퍼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스택을 안 만들고 스택을 만들지 않고 리커시하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또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를 명확하게 제가 뭔가 기준을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BFS이고 저 문제는 DFS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본 제가 내린 결론은 보통 무방향은 BFS, 방향은 DFS고요. 둘 다 가능하면은 BFS를 더 선호하는 것 같다. 간단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를 성능이 언제 안 좋을까? 아니면 성능이 언제 안 좋을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하냐면 어떤 노드가 이제 시작 노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작 노드에서 도달할 수 있는 모두, 그러니까 도달하는 게 아니라 인접한 이웃들을 모두 Q에다 넣습니다. 아니면 DFS는 모두 DFS에 넣어요. 그러면 Q의 크기가 언제 가장 커지냐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출발 노드가 여기고 다른 노드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완전 그래프죠. 얘 입장에 보면 얘는 다 이웃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n-1개 노드가 스택이나 Q에 들어가게 돼요. Q에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만약에 Q와 스택을 쓰지 않고 리커시브하게 DFS를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저장 공간 측면에 보면은 훨씬 효과적인 거죠. DFS는 그러니까 스택을 쓰는 알고리즘 말고 리커시브하게 하는 알고리즘은 이런 그래프가 가장 나쁜 형태예요. 왜냐하면 리커시브하게 계속 들어갑니다. 리커시브하게 계속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쌓여요? 스택이 쌓이죠. 그러니까 함수 스택이. 그러니까 얘는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는 안 써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장 공간이 ON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리커시브하게 되면은
O1밖에 안 돼요. 그쵸? 리커시브가 있자면, 리커시브게. 근데 얘는 리커시브하게 이런 걸 짜면 얘는 ON이 돼버리죠. 그쵸? 그래서 아주 깊은 거, 그러니까, 이 출발해서 시작해가지고 모든 노드가 쭉 갈 수 있으면 얘는 리커시브가 있자면은 저장 공간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는 저장 공간을 뭐 비슷하게 할 텐데, 이제 이 리커시브한 애는 스택 자료 구조를 안 쓰니까 저장 공간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대신에 함수 스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 공간은 넌 리커시브한 애들은 스택 Q 쓰는 거고, 리커시브한 DFS는 그 리커시브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그 들어간 깊이만큼의 함수 스택을 그 저장 공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셋 다 똑같은 저장 공간 복잡도를 갖고 있는데, 이제 그래프에 따라서는 내가 어떤 그래프냐에 따라서는 리커시브하게 만든 애가 좀 더 유리하고 효율적일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 애들은 이런 애들은 리커시브한 애들보다는 오히려 넌 리커시브하게 만드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그래프의 모습에 따라서 조금 그 효율적인 그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BFS부터 살펴봅시다. 그래서 BFS의 알고리즘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듯이 출발 노드가 있고요. 출발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애들은 방문하지 않았다고 false로 놓고 visited s만 true로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BFS는 Q를 이용하는 거니까 Q에다가 S를 푸시해가지고 이 반복문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Q가 비인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면 그 노드를 하나씩 선택을 그 이웃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방문하지 않은 이웃이면은 걔를 이제 한 번은 방문해야 되니까 Q에다가 넣습니다. 자료구조에 넣고 다음에 와서 이 Q에 있는 거 하나 빼서 이제 처리하게 돼요. 그러면 얘는 요 출발 노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 B는 거리가 1인 애들이고 얘네는 2인 애들이니까 2인 애들 가고 그 다음에 거리가 3인 2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BFS이고, 이게 DFS로 바뀌게 되면은 차이가 없어요. 뭐만 차이가 나냐면 요게 Q가 아니라 뭘로 바뀌는 거예요. 스택으로 바뀌는 것뿐 차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BFS, DFS, 리커시브가 가면 좀 달라지지만 리커시브 아닌 건 달라지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구현할 때 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비지티드를 추루로 놓는 시점이에요. 비지티드를. 그래서 비지티드를 어디서 언제 추루를 놔야 되냐면 Q에 넣기 전에 추루를 놔야 돼요. Q에 집어넣기 전에. 스택에 집어넣기 전에 내가 방문했다. 그래야지만 똑같은 노드를 다시 Q에 안 넣어요. 그러니까 넣기 전에 내가 걔가 Q에 그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방문했으면 안 넣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문했다고 표시해 놓고 Q에 넣어줘야 돼요. 스택에. 그래서 여기서 추루를 해주는 거예요. 푸시하기 전에 해야지 이게 맞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BFS에서 또는 DFS 하면서 쭉쭉쭉쭉 방문하면서 뭔가 처리를 해야 될 수 있어요.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응용에서는 우리가 방문하면서 뭔가 뭐 누적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할 수 있는데 그 계산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 팝한 다음에. 그러니까 방문한 순서를 얘기하면은 그 순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 팝한 순서가 방문한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서 팝되는 건 뭐예요? 출발 노드가 팝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서예요.
삽입하는 순서가 아니라 팝하는 순서를 우리가 보통 방문하는 순서로 또 처리하는 순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true를 세팅하는 위치, 어떤 프로세싱이 필요할 때 프로세싱하는 위치, 그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얘가 DFS로 바뀌면은 요것만 바뀌는 거예요. 리커시브 버전이 아니면. 그러면 얘의 시간 복잡도를 분석해 봅시다. 시간 복잡도.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면 이 바깥 부분, 반복문 바깥 부분은 비용을 우리가 그냥 ON으로 놓을 수가 있어요. 이 바깥 부분에서 뭐래? 그냥 O1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ON으로 보통 놔요. 왜냐하면 이제 비지티드 배열을 초기화해야 되잖아요. 이제 Q도 생성해야 되고 비지티드 배열을 초기화해야 돼서 보통 얘 때문에 ON으로 놓습니다. N개의 배열을 다 false로 초기화해야 되니까 ON으로 놔요. 그러면 화임은 밖에서 ON이 됩니다. ON. 그 다음에 화임은 안으로 들어옵시다. 화임은 안으로. 화임은 안으로 들어오면 우선 Q와 관련된 연산만 생각해 봅시다. Q와 관련된. 여기 팝하고 푸시예요. 여기서 푸시하고 팝하고 푸시하고 팝하는데 푸시 팝을 몇 번 할까? 모든 노드를 다 방문한다고 치면 몇 번 해요? 그쵸? N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EN이죠. 한 번 푸시하고 한 번 팝해요. 똑같은 노드를 두 번 푸시하거나 팝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반복문에서 이제 Q 연산 또는 DFS 가면 스택 연산은 ON이에요. EN이지만 그냥 ON이 되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D 슬라이드에 있는데 여기다가 정리해보면 활 밖에서 ON 그리고 활 내부에서 Q 연산 ON이에요. ON. 그러면 지금까지는 ON이죠. 그런데 이 루프가 이중 반복문으로 되어 있죠. 그럼 전체 반복을 몇 번 할까? 그 과정에서 ON의 푸시팝은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이 몇 번 반복이 이루어질까를 생각해 보면은 바깥 화일 루프는 N번 이루어져요. 이 for 루프를 생각 안 하고 바깥 것만 보면은 노드를 한 번씩은 빼야 되는 거예요. 다 빼면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N번 돌아요. 그럼 for 루프는 어떻게 될까? 이 for 루프의 성능은 이 for 루프는 뭐 하냐면은 각 노드마다 그것의 인접 노드가 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만큼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그런데 우리가 그래프를 인접 행렬로 표현할 수 있고 인접 리스트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인접 행렬이면 여기서 for loop를 돌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이차원 배열을 이렇게 한 행을 쫙 살펴보겠죠. 그럼 이게 몇 번 반복이 돼? N번이죠. 전체 N, 안에도 N. 그럼 얼마야? N제곱이 되죠. N제곱이 돼요. 그러면 인접 리스트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인접 리스트가 되면은 리스트는 각 노드마다 연결된 이웃들만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노드는 2개, 어떤 노드는 3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총 합치면 어떻게 돼? 전체 반복하는 횟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for loop가 화이문 동안에 계속 돌 텐데 총 몇 번 이루어져요? 뭐에 비례해요? 간선수에 비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노드에 대해서 요 간선들을 살펴서 요 노드들을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노드마다 그 노드에서 뻗어나가는 간선들을 살펴봐요. 그러면 얘가 무방향 그래프면
요 노드에서 이렇게 살필 때 요 4개 살피잖아요. 얘에서 또 요거 살펴요. 물론 비슷해되니까 처리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살펴는 봐요. 그러면 한 간선을 무방향에서는 2번 살펴요. 방향에서는 2번도 안 살펴. 한 번만 살펴요. 그래서 EM, M, M이에요. 그럼 전체는 어떻게 돼? 전체는 얘는 OM 플러스 N이 되는 거고 얘는 ON 제곱이 돼요. ON 제곱. 그러니까 인접 리스트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시간 복잡도는 OM 플러스 N으로 표현하게 되겠고 인접 행렬이면 ON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M은 맥스가 얼마냐면 N제곱이에요. M의 맥스가 N제곱이에요. 간선의 수는 최대 그래프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래프는 이런 애는 없죠. 그러면은 n의 n-, n, 하여튼 아까 우리 이전에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n제곱보다 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얘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표현은 다르게 하는 거고 왜 이렇게 표현하게 되냐면 만약에 희소 그래프다. 간선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인접 리스트로 구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간선수가 몇 개 안 되는데 인접 행렬로 구현하면은 그 배열을 다 검색해야 되죠. 얘가 0인가 1인가 true인가 false인가 있나 없나 봐야 되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책에서는 BFS의 성능을 OM 플러스 N 어떻게 가정하에? 인접 리스트로 구현했다고 가정하에 OM 플러스 N으로 보통 분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인접 리스트로 구현했을 때하고 인접 행렬로 구현했을 때의 그 비용이 그렇게 차이 난다. 그리고 그 비용의 차이가 언제 영향을 주냐면은 그래프가 희소인지 밀집인지 거기에 또 차이가 나는 거죠. 밀집이면 n제곱이든 n 플러스 n이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희소면은 n제곱하고 n 플러스 n은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늘 우리가 희소 그래프, 밀집 그래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리해야 되는 응용들이 희소인지 밀집인지에 따라서 어떤 걸로 표현해야 더 효율적인지가 이 BFS 알고리즘을 분석해봐도 명확해지죠. 그래서 이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복잡도 한번 잘 보시면 되겠고요. BFS를 응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이제 최단 경로 찾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최단 경로 찾기. 그래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필요한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출발 노드가 주어지고 목적 노드가 주어졌을 때 최단 경로를 찾아주는 거예요. 최단 경로. 근데 최단 경로는 우리가 그래프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가중치가 없는 그래프. 가중치가 없는 거. 그 다음에 가중치가 있는 거. 그리고 3번째는 가중치가 있는데 그 가중치가 양의 정수만 있는 게 아니라 제한이 없는, 음수도 되는 그런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무방향이라 가중치가 없는 그런 그래프에서의 최단 경로는 뭐에 의해서 좌우되냐면은 경로의 길이가 뭐에 의해서 좌우되냐면 간선 수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예요. 간선수. 그러니까 간선수가 짧을수록 더 가까운 경로가 되는 거죠. 3번 간선하는 게 아니라 2번 가면 더 짧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만약 있다. 그런 문제에서 최단 경로는 그럼 뭘로 찾으면 되냐면은 BFS로 찾으면 돼요.
얘는 DFS로 찾는 것보다는 BFS 찾는 게 좋은 이유가 BFS 특성은 뭐냐면은 가까운 애부터 방문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처음 길이 1인 애를 다 방문하고 그 다음에 길이 2인 애를 방문해요. 그 다음에 길이 3인 애. 그래서 요걸 방문해 가면서 쭉 이제 처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물론 얘는 여기서 갱신하고 있는데 이제 보통 많은 경우에 이제 처리를 여기서 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집어넣을 때 그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데 그냥 그 BFS 알고리즘인데 뭐가 하나 더 들어갔냐면 디스턴스라는 배열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디스턴스를 이제 S는 0, 나머지는 무한대로 세팅해 놓고 이제 새로 방문할 때마다 요 노드를 방문했을 때 요 노드가 1이었으면 얘를 방문할 때 2가 되는 거죠. 플러스 1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가 비지트 디스턴스 2개를 썼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만 써도 되죠. 그러니까 디스턴스 배열이 어떤 역할도 할 수 있냐면은 비지트 배열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개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얘만 갖고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무한되면 디스턴스가 무한되면은 아직 방문을 안 하네죠. 그리고 무한대가 아니라 어떤 값을 갖고 있으면은 방문하네요. 그리고 한번 방문한 애는 더 길이가 짧아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문제의 특성상.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리즘을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 구현할 때에는 내가 새로운 어떤 값들을 구현하는데 값들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 값으로 비지트 배열을 대체할 수 있으면 비지트 배열을 안 쓰고 그것만 써서 이제 많이 구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비지트를 사용하지 않고 디스턴스만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값을 구하고 나면 이 디스턴스의 각 노드까지의 최단 경로가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나오게 돼요. 근데 최단 경로의 길이만 알려줄 뿐 최단 경로의 길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1이면 뭐 그거는 그냥 알려준 거죠. 1이라는 건 S에서 바로 간 거니까 바로 간 건데 1이 아니라 1보다 커지면은 그렇게 해서 가는 방법이 뭐냐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만들어 나갈 때 추가 정보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어떤 정보를 추가적으로 유지하면 우리가 그 경로 정보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요 노드를 이렇게 갱신했을 때 사용한 전 노드만 저장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떤 식이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 저 그래프에서는 S, A, B, C, D, E 끝나고 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끝나고 나면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경로를 알고 싶으면 찾아갔을 때 C는 뭘로 갔나? 이런 정보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E까지 세 번에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으면 이제 E에서 C까지 가는데 그 바로 전 노드는 C라는 거니까 C가 되겠고 C는 A니까 A, A는 S니까 경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데 보통은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것만 갖고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어요.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에서 얘를 구해내는 거나 얘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나 비용은 똑같이 선형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얘를 써도 되는데 보통은 안 하고 어떻게 되냐면 2가 3이야. 그러면 2로 들어오는 애들을 살펴봐요. 2로 들어가는 애들이 C와 D예요. 그러면 D에서 와도 되고 C에서 와도 되는데 둘 다 2잖아. 거리가 아니면 그럼 둘 다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요. 뭐 C를 선택했다. 그럼 C는 2인데 C로 들어오는 애들이 뭐가 있냐면 A와 B가 있으니까 여기 A, B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선택하면 A는 1이니까 S가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 요거를 따라서 우리는 뭐를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프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그 그래프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경로를 재구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디스턴스 배열만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 경로를 다시 이 프리비어스 노드를 유지할 필요 없이 거꾸로 계산 요 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고, 나중에 동쪽 프로그램이 가서도 두 번째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다 이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어떤 값들을 다 구해놓고 가면서 어떻게 이걸 구했는지를 추가 정보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 구해놓은 정보로부터 거꾸로 오면서 해를 구해내는 그런 방법을 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요 구조도 또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전 문제는 연결 그래프에서 어떤 뭔가 문제를 푸는 문제이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문제에 주어진 그래프가 연결 그래프가 아닐 수 있어요. 연결 그래프가 아닌데 그 모든 노드에 대해서 한 번은 처리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1번 노드부터 BFS를 다 돌리는 거예요. 근데 BFS를 다 돌리는데 이미 내가 처리했던 노드는 스킵하는 거지. 그러면 이 그래프에 있는 모든 노드에 대해서 어떤 노드를 중심으로 한 번은 BFS를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연결 부분 그래프를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처음에 1로 시작하면 요걸 찾아주겠죠. 그렇죠? 요걸 하고 끝날 거예요. 그러면 1, 3, 5, 7, 9가 비지티드 됐다고 이제 끝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를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2는 방문이 안 됐으니까 2를 기준으로 BFS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2, 4를 얻겠죠. 3인데 3은 방문했으니까 스킵, 4도 스킵, 5도 스킵. 근데 6 오니까 6은 아직 방문 안 했어요. 그럼 6을 기준으로 또 BFS 올리면 80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7, 8, 9, 10 다 스킵해가지고 끝나게 되면은 요 컴포넌스라고 하는데 세 가지 부분 그래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세 가지가 이제 연결 그래프인 거죠. 그 부분 연결 그래프를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그냥 하나의 노드에서 출발해가지고 BFS나 DFS 수행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제 연결 그래프가 아닌 경우들, 그런 이제 고려된 문제에서는 전체 노드에 대해서 한 번은 BFS나 DFS 수행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지티드 배열하고 포르프를 이용해가지고 전체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BFS랑 연결 여부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DFS는 이제 이렇게 아까랑 똑같은데 이제 차이 나는 부분은 여기가 이제 Q가 아니라 스택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재기적인 게 아니라 비재기적인 DFS가 되겠고, 재기적인 DFS는 이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재기적인 DFS는 들어가자마자 추루를 놓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추루를 해서
이제 요 DFS 돌 때 또 똑같은 노드를 안 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지점은 이제 보통 여기 요 그래프를 요 과정을 보면 S가 출발 노드예요. 그럼 S를 방문하면은 이웃이 A와 B라는 걸 알죠. 그러면 A, B가 이웃이니까 우리가 그 인접 리스트에 아니면 인접 행렬에 A, B, C, D 순서대로 돼 있으면은 뭐부터 푸시하게 되냐면 A부터 푸시하게 돼요. 그럼 A 들어가고 B가 들어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 처리하는 애는 A가 아니라 B를 처리하게 되는 거죠. B. 그러니까 이 집어넣은 순서를 어떤 순서로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건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내가 저 DFS를 리커시브하게 안 만들고 그 재기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원래 내 머릿속으로는 방문한 순서가 이렇게 갈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스택에 1 넣고 2 넣으니까 뭐부터 가요? 여기부터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 넣고 3, 4 넣으니까 4부터 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반대적으로 하고 싶으면 큰 숫자부터 나는 게 아니라 작은 숫자를 늦게 넣어야 되는 거지. 근데 얘를 그냥 우리가 요 버전으로 돌리게 되면 내가 기대한 대로 가죠. 그렇죠? 1 가고 2 가고 4 가고 2 가는 그런 형태로 돼요. 그러니까 DFS를 우리가 그 만들 때 여기에 푸시하는 순서가 방문한 순서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잘 생각하면서 내가 구현을 해야 돼요. 그게 순서가 중요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순서가 내가 필요한 이 가야 되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걸 잘못 넣게 되면은 엉뚱한 순서로 방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얘보다는 얘가 더 깔끔할 수 있어요. 얘는 내 머릿속으로 있는 직관적인 방문 순서하고 차이가 안 납니다. 리커시브하게 만들면. 그래서 뭐 그것만 그 DFS에서는 주의하면 되겠고요. 뭐 이 얘기는 한 거고. 그 다음에 위상정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소팅인데 얘는 어떻게 소팅하냐면 방향 그래프예요. 방향 그래프에서 이제 이런 방향 그래프가 있으면 이제 출발 이렇게 간선들이 있잖아요. 방향 간선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일로 가면 얘는 얘보다는 낮은 번호를 부여받아야 돼요. 낮은 번호. 그래서 이 그래프에 있는 모든 노드들을 1부터 n까지 번호를 붙입니다. 번호를 붙이면은 어떤 거부터 먼저 처리해야 되냐, 뭐 이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선호수체계도, 교과목 선호수체계도도 이런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위상정렬을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수업부터 먼저 들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E와 B 수업을 듣기 전에 뭘 들어야 돼? M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순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M은 1이 돼야 되지만 그리고 A는 4가 돼야 되지만 E와 B는 얘가 2가 돼도 되고 얘가 3이 돼도 되고 얘가 2, 3, 얘가 3, 2가 돼도 위상정렬에는 위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상정렬은 하나의 답만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 개의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간에는 순서가 없으니까. 얘네들 간에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여러 형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 그래프에 대해서 위상 정렬을 하려고 그러면은 주기가 없어야 돼요. 주기가 있으면 위상 정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오게 되면 이거는 이들 간의 어떤 순서를 매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상 정렬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프에 뭐가 없어야 돼? 방향 그래프에 주기가 없어야 됩니다. 주기가 없는 우리가 방향 그래프를 DH라고 해요. DH라고 하고 이 위상 정렬은 DH이면 무조건 다 위상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상 정렬을 할 때 이제 소스 노드, 싱크 노드 개념이 나오는데 소스 노드는 진입 차수가 0인 노드예요. 그리고 싱크 노드는 진출 차수가 0인 노드입니다. 그러면 이 위상 정렬을 할 때 어떤 애들이 앞쪽으로 와야 되냐면 어떤 애들이 앞쪽으로 와야 돼요? 소스 노드들이 앞으로 와야 되죠. 적은 번호를 가져야 되겠고 싱크 노드들이 끝 번호를 가져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위상 정렬을 할 때 이제 어떤 번호들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 소스 노드들은 작은 번호, 싱크 노드들은 큰 번호를 갖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위상 정렬을 할 수 있냐면 한 가지 아이디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소스 노드를 찾아요. 소스 노드. 그럼 소스 노드가 M이죠. 그럼 M에다가 2를 할당하는 거예요. 소스 노드를 할당하고 여기서 요 간선들을 제거를 해요. 그래프에서. 그러면 그래프가 뭐만 남냐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소스 노드를 찾는 거예요. 소스 노드가 얘니까 얘가 이제 1번을 할당받고 지웁니다. 지우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소스 노드가 몇 개 생겼어요? 2개가 생기죠. 이제 지우면은. 그럼 이 소스 노드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건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얘를 선택했다. 그러면 얘를 또 지워. 그러면 뭐가 남아요? 얘가 소스 노드가 되죠. 그럼 얘한테 할당하고 얘를 지우면 얘가 남아요. 그럼 얘한테 마지막 번호를 할당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위상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위상 정렬을 할 때 소스 노드를 찾고 그 소스 노드와 그 소스 노드에서 나가는 모든 간선을 그래프에서 지워. 그 다음에 또 뭘 찾아? 또 소스 노드를 찾아요. 그리고 그 노드를 지워. 그리고 그거를 반복하면은 위상 정렬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방법으로 위상 정렬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계속 우리가 그래프를 뭐 인접 행렬로 표현했던 인접 리스트로 표현했던 그래프에서 뭘 지워야 돼? 그래프에서 정보를 지워야 되잖아요. 그래프에서. 근데 그게 별로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수정해야 돼.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적용하려면 그래프가 G라는 어떤 그래프 정보가 뭐 이게 인접 행렬 리스트 있고 인접 리스트 있는데 얘가 계속 변해야 돼. 물론 하나를 복제한 다음에 얘 갖고 프로그램이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방법은 계속 인접 행렬이 됐던 인접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지워나가야 돼. 지워나가야 돼서 불편해요. 특히 인접 행렬 이 지우는 것도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날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 행과 열을 날려야지 되는데 이거는 귀찮죠. 실제 뭐 날린 거라고 해서 표시는 뭔가 다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 또 이 알고리즘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 알고리즘에서는 반복적으로 뭘 찾아요?
소스 노드를 찾죠. 그래서 소스 노드를 효과적으로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소스 노드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까요? 인접 행렬에서는 노드의 열 정보를 보면 돼요. 열 정보가 다 0이면 얘는 그 소스 노드가 되는 거죠. 나가는 거는 아니라 자기한테 들어오는 게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들어오는 게 없으면 인접 행렬은 열 정보를 보면 돼요. 그런데 인접 리스트에서는 또 역인접 리스트가 없으면 그걸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알고리즘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BFS, DFS를 뭔가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방향 그래프니까 이제 DFS를 좀 활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 DFS를 이용하면은 소스 노드를 쉽게 찾을 수 있나요? DFS를 이용하면? DFS는 어떤 식으로 해요? 출발 노드 주고 DFS 돌리면 어디까지 쭉 가냐면은 어디까지 가요? 싱크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DFS는 소스 노드를 쉽게 찾아주지 못해요. 근데 뭐는 쉽게 찾아줘? 싱크. 근데 이 개념에서 소스를 찾아서 지워나갔잖아요. 근데 DFS는 소스는 못 찾아줘. 뭘 찾아줘요? 싱크.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싱크는 그러면 어떤 번호를 할당하면 될까? 제일 높은 번호를 할당하면 돼요. 이 알고리즘 아이디어는 소스 찾아서 소스한테 낮은 번호를 할당해 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을 바꿔가지고 소스를 찾는 게 아니라 싱크를 찾고 싱크를 제일 높은 번호를 주는 형태로 가면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DFS를 이용한 위상 정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A에서 출발해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오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그러면 여기다가 6이라는 걸 이 전체 노드가 6개니까 6을 할당해요. 그리고 되돌아오는 거죠. 5, 4 여기까지 되돌아오겠죠. 근데 여기까지 되돌아오면 아직 갈 데가 있으니까 여기다 할당하면 안 되고 또 내려가요. 그럼 여기 왔죠. 그럼 여기가 3 다시 와서 2,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FS를 쭉 수행하면서 거꾸로 오면서 번호를 할당하는 거예요. 거꾸로 오면서. 그러니까 쭉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면서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할당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올라올 때 할당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이 토폴로지컬 소트는 이제 들어갔다 올라올 때 해야 되는데 재기적으로 짜면 그냥 되게 심플하게 짤 수 있어요. 여기다가 가장 높은 번호를 계속 할당해 주면 돼요. 왜냐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그 더 이상 갈 데 없는 애한테 가장 높은 애를 할당해 주는 거예요. F한테 할당해 줬으니까 그 다음에 얘인데 얘는 또 그 다음에 갈 데가 없으니까 얘한테 또 5번 주고 4번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하면 간단하죠.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커시브하게 DFS를 짜서 위상 정렬을 하는 거고 거기에 핵심 아이디어는 뭐다? 싱크를 찾아서 싱크한테 가장 높은 번호를 할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좋아. 이건 재기적인 거니까. 근데 얘를 비재기적으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 좀 머리가 아프죠. 비재기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왜 비재기로 만들면 머리가 아프냐면은 들어갔다가 거기서 원래는 재기적이선 끝난 건데 다시 올라오면서 처리해야 돼요.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갔다가 오면서 처리해야 되니까 스택에서 한번 갔다가 빼고 나면 O 정보는 스택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택에서 뺀 다음에 다시 스택에 넣어야 돼. 스택에서 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DFS를 수행하는데 스택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처음 방문했을 때. 그래서 스택에서 뺐어요. 그래서 얘가 처리할 순간이에요. 그럼 다시 넣어야 돼요. 다시 넣어서 두 번째 얘를 또 빼야 될 때 그때 번호를 할당해야 되고 그때는 밑에 있는 DFS 수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두 번 넣는 거죠. 그래서 보면 원래는 여기서 팝을 하죠. 그러면 원래는 요 과정이 DFS 수행하는 거예요. DFS 수행하는데 뭐라고 있냐면 팝을 하면 한 번 다시 푸시예요. 그러면 팝한 거를 다시 푸시했는데 두 번째를 또다시 걔를 팝하는 순간에는 이제는 이제 그만둬야 돼. 얘를 하면 안 돼. 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집어넣을 때 X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X로 집어넣는 거예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양수면 정상적인 DFS를 수행해야 될 거고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가 있으면은 얘는 이제 그때 할당하라고 하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DFS 수행하지 말고. 그러면 X와 마이너스 X를 이용해가지고 구분하는데 여기는 뭐가 마이너스 X가 아니라 뭐예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할까? 뭐 때문에? 지금 번호가 어떻게 돼 있냐면 0번부터 나가요. 1번부터 나가면 1 대신에 마이너스 1, 2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번호가 0부터 나가기 때문에 0의 음수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이 안 되니까 음수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은 0에 해당되는 거고 마이너스 2는 2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1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테크닉도 많이 활용이 되는 테크닉이에요. 그러니까 스택에 우리가 DFS를 하면서 가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갔다가 되돌아오는 과정을 알고 싶은 거예요. 갔다가 되돌아오는 과정. 그 되돌아오는 과정까지 그 비재기적인 부분에서 알아내려고 그러면은 스택에다가 내가 그 노드를 다시 집어넣어야 되겠고 그 다시 집어넣을 때 먼저 집어넣을 때하고 구분할 수 있게끔 X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뭘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X. 근데 마이너스 X는 0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하지 말고 또 다른 방법은 뭘까요? 하나 더. 그쵸? 비스트 배열 말고 뭔가 하나 더 써서 얘가 거기에 표시되어 있으면은 이제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1 넣어. 근데 그 두 번째로 1 넣었을 때는 이제 다르게 뭔가 알아차릴 수 있게 표시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n개짜리 공간을 추가로 쓰는 게 아니라 얘는 스택에다 그냥 다시 넣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요 테크닉을 잘 하나 알아두시면 이게 위상 정리할 때만 쓰이는 게 아니라 비슷한 종류의 문제를 우리가 DFS를 비재기적으로 구현하면서 뭔가 응용해야 될 때 많이 나타나는 테크닉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하겠습니다.